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날짜가 겹친다는 이유로 20일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좀 연기해달라, 25일로 좀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이 18일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헌재가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정도로 결정 내리기가 힘든 문제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의아한 거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20일에 형사사건이 맞물리는 건 사실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였잖아요. 기사도 나와 있고. 그게 먼저 잡혔잖아요. 먼저 잡혔죠. 그리고 다른 사건보다 형사사건을 더 진행을 우선시하고 특히나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가 형사재판에 맞춰서 일정을 잡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구속기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하루라도 부당한 구속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속이라는 건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형사재판에 필요한 만큼으로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가면은 석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필요한 심리를 우선하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 일정을 조율해서 다른 재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를 아는데 굳이 같은 날로 잡았던 것도 의아하고, 그리고 특히나 그날은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기일이 같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네요. 그렇죠. 법원 일정이.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출석을 하겠다고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헌재에서 이거를 같은 날로 잡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해석들이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첫 번째로는 헌재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 형사사건 일정도 간과할 정도로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법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피소추인은 한 번 불출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불출석했을 때는 그날은 재판을 못 해요. 그 대신에 기일을 새로 잡고 그 다음에 잡힌 기일부터는 불출석을 하더라도 궐석으로 재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20일은 안 되는 건데 문제는 20일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번 절차를 태워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출석을 하건 말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불출석으로 재판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날 그냥 없애버리고 그 이후부터는 출석하든 말든 상관않고 밀어붙이겠다.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이랑 똑같은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꼼수로 이런 거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판이 끝날 때쯤에 마지막 결심 공판이나 이때 불출석을 한번 해요. 그러면 그때는 재판을 끝내지 못하거든요. 기일이 또 한 번 더 잡혀야 되는. 그렇죠. 한 번 더 잡히는. 그러니까 뭐 한 2주 이렇게 이제 끌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구조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냥 끌기 위해 가지고 불출석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던 건데 이건 형사 사건이랑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원하거나 뭐 꼼수라거나 이런 가능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같은 날로 잡아가지고 피소추인의 그 재판 참여권을 박탈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로 잡으면 안 되죠. 이거는 그 이후에 만약에 궐석으로 가게 되는 그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돼요. 내가 그때 원했던 게 아니지 않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그때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간 게 아니지 않냐라고 당연히 얘기할 텐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구속취소 신문기일을 가는 게 당연히 첫 번째고 먼저 잡혀 있었고 먼저 가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은 또 한 번 헌재가 재판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스스로 했다. 그리고 간과했다면은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맞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고려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끄는지도 이해는 안 돼요. 사실 이게 지난주에 요청을 했어요. 지난주 뭐 금요일쯤이었나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벌써 주말도 지나고 어제쯤 결과가 나올까 했는데 어제도 연기를 한다 만다 얘기가 없어서. 근데 헌재에서 밝힌 거는 뭐 지금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본인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심판이다라는 여지는 좀 남겼는데, 이게 보니까 뭐 대통령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당수 인사들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같이 맡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양쪽을 좀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려면 좀 빠듯한 거 아닌가요? 빠듯하죠. 그리고 사실 그런 변호인단도 겹치는데 그럼 변호인단은 그날 헌재로 가야 돼요? 아니면 형사재판으로 가야 돼요?
왜 반반 쪼개져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필요한 만큼 선임이 돼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나눠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도 나눠서 선임계를 냈겠죠. 예. 같이 사건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이 지금 선임이 되어 있을 텐데 네. 왜 지금 재판을 같은 날로 잡아가지고 분란을 만들고 선택을 하게 만들죠? 그만큼은 양쪽 다 방어권이 절반으로 쪼개지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헌재의 얘기도 법하고 맞지 않아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누가 의무 따지나요? 권리 따지는 거지. 예. 방어권은 권리잖아요. 네. 내가 거기에서 증인신문 직접 들으면서 현장에서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변호인 통해서든 직접이든 그거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겠다라는 건 권리잖아요, 권리. 근데 지금 그 이 얘기를 듣는 상당수 이제 일반 시청자들도 느끼실 만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을 안 했다 보니까 이게 권리다 의무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대통령들은 다 안 나간 것 같은데 대통령의 출석이 좀 이례적인 거다 보니까요. 아니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 권리를 행사하고 말고는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권리가 있는데 행사 안 하겠다고 본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럼 본인 책임이잖아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은 방어권이 있고 내가 그거 행사하겠다고 해서 직접 출석을 하잖아요. 예. 둘 다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정을 충돌시켜가지고 하나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그건 권리 침해잖아요. 방어권이라는 거는 모든 재판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헌법상의 네.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론을 마음속에 내고 있는 거는 뭐 온 국민들 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건 굉장히 절차적 정당성으로 필요하잖아요. 그건 헌법에서 그래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사법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고 이거는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다루는 것은 대통령 한 명에 대한 어떤 처분이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선출한 모든 국민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수천만 명이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현재 8명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 그럼 수천만의 그 선출의 그 결과를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절차와 결과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어떤 결정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께서 내가 내 투표권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8명이 저렇게 졸속으로 해도 되나 이런 얘기 그 졸속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거는 헌재가 신뢰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갈등으로 귀결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국민의 갈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그 갈등을 치유하고 네. 의문을 해소하는 게 그런 재판 과정인데 그거를 스스로가 좀 책임을 방기하고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과거에 미국에서도 네. 어떤 판결이 있을 때 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선례가 많거든요. 드레드 스콧 판결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 내가 자유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다. 흑인은 시민권이 없다. 백인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흑인에 대해서 시민권을 인정하는 건 백인 소유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이게 판결이에요. 그거를 재판부의 판결이니까 따라야만 한다. 지금 뭐 민주당 주장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그거를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바꾸기 위해서 수정 헌법으로 들어가 버려요. 네. 그 내용이 그리고 2022년에는 그 당시 대법원장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사람이라 그래서 동상도 철거해 버리거든요. 그 수백 년에 걸쳐서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근데 그게 판결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그 판결은 누가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남북 전쟁이 그 판결 때문에 벌어졌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예요. 갈등이 너무 촉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판결은 사건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서를 형성한다. 국민들의 생활 방식을 정하고 생각을 이제 뭐 정하게끔 하는 요소가 되고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사회적인 혼란을 조금 정리하고 뭐 수습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근데 헌재 재판관들이 자신의 이념 지형이나 그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의심을 사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없어야 되고 절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엄청나게 공격했었잖아요. 네. 근데 정영식 재판관이 재판 진행 중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곤란할 만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추궁을 하니까 양쪽에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민주당 쪽에서 싹 사라지고 네. 헌재 재판관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입장이 딱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문영배 권한대행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논란이 사라졌을 텐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발언 시간 제한하려고 시계 같은 거 놓지 말고 그렇죠. 다 보장을 해주고 했다면 그렇죠. 논란이 없을 텐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변호인단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예.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했어도 그렇게 재판 절차가 뭐 이렇게 지연되거나 이럴 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자기는 뭐 편향되지 않았다라면서 막 종이를 들고 대본대로 한다 막 이러니까 또 새로운 논란이 또 불거졌었잖아요. 네. 아니, 대본이라는 말이 재판 진행에서 가능한 말일까? 이제 여러 가지로 대본대로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대본을 쓰는 사람이 있고 맞춰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짜여진 각본대로. 그래서 재판 진행에서는 대본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 등장할 수 없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종이를 흔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황당했죠. 저거는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말인데 문영배 권한대행께서는 스스로 정영식 재판관처럼 진행하면 그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네. 왜 저럴까? 예. 재판에서 대본이 있다는 거는 마치 뭐 축구 경기에서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노은지 팀은 페널티킥 2개 주자. 예. 구자령 팀은 레드카드 2개 주자.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건데 소송 시위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대본이라는 거는 나올 수 없는 단어를 나오게 함으로써 굉장히 의심을 더 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의심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님이 칼럼에서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헌재의 진행에 대해서는 본인은 위법 사유가 10개도 넘는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신뢰를 얻지 못해서 헌재가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께서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또 진행에 있어서 스스로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했었고 예.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위헌 위법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그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는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가야지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한 사람 중에 어떤 의견의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설득을 하고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덜컹덜컹 간다. 헌재는 특히나 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헌재도 뭐 본인들을 향한 비판을 잘 알 테니 일단 잡혀 있는 9차, 10차 변론기일 때는 어떤 식의 진행이 나올지 그리고 날짜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날짜가 연기가 안 된다면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열려서 이때 증인들 3명이 출석을 하는데요.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 3명인데 사실 보면은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 출석하거나 여러 가지 좀 이제 대중들을 향해서 얘기를 할 때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한 얘기를 했던 3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 굳이 이 3사람을 또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본 걸까요? 도움이 된다기보다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어려워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지난번엔 좀 미진했으니까 더 해야 된다. 그렇죠. 특히 한덕수 총리는 못했으니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본 거죠. 핵심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국회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다 그 증거 자료로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반대 신문으로 깨지 못하면은 그 부분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쪽 변론은 변죽만 울리는 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은 어려운 음식이 메인이잖아요. 뭐 횟집 갔는데 나는 생선 잡는 건 좀 자신 없는데 계란말이는 진짜 잘해. 이래가지고 밑반찬만 진짜 잘한다. 네. 그 횟집 망해요. 그쵸.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결국은 그 본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야만 이기는 거고 그래서 증인 신문할 때도 네. 우호적인 증인은 뭐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유리하게 나와요. 반대 신문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적대적 증인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막 태클이 계속 걸리고 굉장히 극복하기 어렵지만 그걸 극복하면 사건을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탄핵 심판 나와서 여러 가지 좀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좀 이제 대립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불러서 이거를 좀 뒤집어 보겠다. 그런 거죠. 이런 당연히 구상이군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증인이 깨졌다라고 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정이 어렵더라도 본질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거는 사실 또 이 재판에서 우리가 TV로 보는 거 이외에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소추인단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이런 수사 기록 있죠. 네. 그런 것도 증거로 제출하고 국회를 통해 가지고 생성되는 문건들도 증거로 제출해요. 그러면은 소추인단은 현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몇 시간 동안에 변호인단하고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시간을 똑같이 나눠 가지고 분배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절반씩 쓰고 있으니까 공평하지 않냐. 이 내용은 변호인단 쪽에 45분 제한한 게 아니라 이쪽에도 45분이니까 똑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며칠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이미 수사를 했잖아요. 홍장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진술도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미 조사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럼 조서가 증거로 들어와요. 그럼 그 조서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시간 조사했다고 쳐요. 그럼 10시간 동안 검찰에서 묻고 답하고 이런 거를 조서로 만들어서 몇 장의 종이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에 90분을 뛰어넘는 10시간짜리 증인신문 조사가 이미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추인단 쪽에서 국회 쪽에서는 그 조서 증거로 제출하고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거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죠? 라고 하면서 핵심되는 거 몇 가지만 짚으면은 끝나요. 네. 그러면 자기는 10시간 플러스 45분의 시간을 가진 게 되거든요. 예. 근데 검찰처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의 밑작업을 하고 진술서를 받고 이럴 수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45분 만에 깨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면은 똑같이 시간 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게 TV에 보이는 거 봤을 때 그러면은 90분이 너무 짧은가 요렇게만 받아들이는 거 이외에 그 밑바닥에 시간이 그 이외에 수사기관이나 국회 쪽에서 쓴 시간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그거를 깨기에 저 시간이 충분할까? 요 관점에서 보는 게 정확하다. 국회 여러 가지 뭐 상임위에서의 현안 질의라든지 청문회 절차 이런 것도 있었고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도 있었으니까 국회 쪽에서 가진 시간을 훨씬 더 뒤에서 쓴 시간은 많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탄핵 심판에서의 어떤 똑같은 시간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그 계엄이 있을 당시에 딱 가졌던 판단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판단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지금 그 판단이 뭐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 항상 심증이라는 거는 어떤 증거가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해서 심증의 그 게이지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래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못 갖게 하고서 그냥 믿어라라고 하면은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네.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는 누구에 대해서도 다 필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기회도 필요 없다. 이건 폭력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기회를 충실히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앞에 계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다 결백하다 이렇게 논리가 두 개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를 그렇죠. 완전히 연결시키는 건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말인데 네. 그거는 법적으로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거는 두 개 다 헌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주장해서 계엄에 대해서 평가하는 실체적인 그런 평가가 있다면 네. 헌법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묻는 절차는 또 보장되어야 된다. 그것도 헌법 정신이잖아요. 두 개는 다 헌법 정신 아래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지 예. 어느 하나에 대한 판단에 꽂혀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 공격한다. 이제 이런 차원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